네. 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지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요즘은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의도에 8.15 방송하러 이제 올 때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많이 느낍니다. 꽤 약간 초가을 정도의 느낌. 아직 이제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서울 쪽은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선선한 느낌이 벌써 듭니다. 그래서 야, 이 여름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8월도 벌써 한 주 남았네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이번 주 마무리와 함께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맨과 함께하는 한 주의 시장 정리 지금부터 자료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또 지겨우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를 한 15분 정도? 총 제가 강의 시간에 한 상당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8.15 가족분들이야 이미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낯설 수 있고 꼭 아셔야 될 것 같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제가 한 15분, 20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번 주에 왜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자라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계속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쉽게 생각해서 지금이 내가 주식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피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주식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다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틀 연속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상승한 적이 최근 들어서는 없었다. 7월달 이후로는 거의 하루 오르면 좀 빠지고요, 다시 좀 하루 오르면 빠지고, 이렇게 홀짝홀짝은 있었지만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한 케이스가 없었으니, 자, 지수가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지수가 하락폭 대비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지금 회복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분의 60% 이상 을 되돌렸기 때문에 이미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 나온 상황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한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아마 가족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상승 추세, 상승의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깨고 내려오면 주가가 이제 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요. 반대로 반대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죠?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항. 네, 요거는 지지인 거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저항을 드디어 추세 저항을 뚫었으니까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가 반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주가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러한 그림이 되면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을 좀 약간 늘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마 개장 방송에서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금요일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제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업데이트를 한 것을 하루 먼저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4.45%에서 끝났습니다.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4.2%까지 축소됐다가 다시 지금 4.45까지 벌어졌고요. 추세선을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걱정했던 그림이 금요일 날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월요일부터 고민이 아마 커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조금 나스닥 중심으로 2%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가 조금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락 출발했는데 내가 팔아야 되나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815 가족분들은 다른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뭔가 이렇게 주식하기 좋은 환경, 주식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는 시그널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약간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자, 주간 단위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주간 단위로도 지금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5주 연속으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꺾이면서 최근 들어서 4주, 5주 연속으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계속 올라오는 그림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멈추는 모습입니다. 예, 하락폭 대비해서 60%, 70% 정도를 회복하고 나니까 다른 뭔가 모멘텀이 더 이상 붙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딱 갇혀있는 그런 한 주였는데, 주간 단위로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옆으로 딱 누워버렸습니다. 누워버리는 그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상승 파동이 조금 마무리되는 모습이 좀 주간 단위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에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제가 그래서 올 연초부터 해서 나스닥과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 것까지 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그려왔습니다. 자, 주식하기 좋은 환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맞죠? 5주 동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99%에서 5.24%까지 하락했던 구간, 약 5주 동안 나스닥은 11,000에서 13,00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비중을 올려서 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종목 선택에만 좀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4주, 5주 정도의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종목 선택에 따라서 사실 이 구간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선택할 자신이 없는 초보 투자자다. 그러면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지수 정도를, 지수의 ETF, 상승 쪽을 따라갈 수 있는 지수 ETF를 조금 투자해 보신다면, 그러면 내가 종목을 혹시나 잘못 선택했을 때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올라가다가 또 꺾일 건데요. 그때 내가 종목의 선택, 종목은 사실 지수보다는 더 오르고 더 빠집니다. 그래서 잘만 고르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좀 신호를 드릴 때 지수가 올라갈 때 난 적어도 지수 올라가는 만큼만 수익은 내야 되겠다 싶으면 ETF, 지수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면 일부 비중을 좀 편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은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노란색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의 움직임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또 약간의 고통스러운 구간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고통스러운 구간이 오기 시작했고, 주식하기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이거 주식하기 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음 주도 아마 조금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봤을 때, 예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한번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요즘 매크로 관련된 비중을 조금 아침마다 개장 전 방송에서 종목 이야기, 업종 이야기를 조금 빨리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8시 40분 정도부터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시청하시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종목 이야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줄이고 종목 이야기를 빨리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 일봉을 원래는 매일매일 보여드렸는데 이게 주간 단위로 한 번씩만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기술적으로도 발생한 것도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자, 한번 보시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기술적으로도 약간의 에너지의 분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술적 보조지표랑 주가랑 이제 비교를 해서 주가는 보시면 종가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올라갔죠. 13,000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대표적인 뭐 지표 중에 하나인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자, 보조지표의 흐름을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어떻게 됐나요? 낮아지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추세의 반전의 시그널로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걸 보고 하일드도 보고 또 다른 것도 보고 했을 때 조합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무조건 꺾였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때마침 하일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버전스라는 이 기술적인 부분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매일매일 이제 보여드렸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이렇게 4주 동안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5주째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게 어느 순간 양봉의 갭이 축소가 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쭉쭉쭉 올라왔었죠. 여기까지는. 그죠? 지난주까지는. 근데 이번 주에 보시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축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사이클이 얼만큼 왔다라는 시그널도 주봉 MACD 오실레이터에서는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에 나스닥이 만약에 주 초반에 하락을 해서 좀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빨간색의 이 주봉 MACD 오실레이터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짧아지는 그림. 네.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지는 아마도 그러한 그림이 될 것 같고 그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일드 스프레드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제가 조심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제가 8월 19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개장 전 방송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요즘 들어서 드문 일이다. 그래서 요거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현금 비중을 그다음에 바닥에서 혹시나 좀 사서 수익이 났다면 아니면 물려 있었는데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다면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이 주식 비중만 많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현금 비중은 추후에 다음번에 뭔가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또 좋은 주식을 좋은 타이밍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확보를 해놓고 대기를 좀 하시기를 권고를 저는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조합이 돼요. 저 이제 이 공포와 탐욕 지수도 제가 매일매일 요즘 안 보여드리고 있죠. 이것도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여드렸는데 금요일 날 끝난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면 51에서 끝났습니다. 51. 예, 51.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방송을.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17일이니까. 17일 날 방송한 화면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그때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는 중립을 넘어서서 그리드 쪽으로, 약간의 낙관 쪽으로, 탐욕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수요일날 무슨 말씀 드렸냐면 민트 색깔로 참 예쁜 구간으로 들어간 게 제가 4월 달에 8.15 방송 시작하고 처음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4월 달 방송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좋았던 주식시장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거의. 그죠?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6월 달에는 하일드 스프레드 급등하면서 한 번도 빠졌고요. 주식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이렇게 민트 색깔로 간 적이 제가 8.15 개장 방송을 시작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건 뭐죠? 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참 편안한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살 때는 여기서 사지만 파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남들이 좋아 보이고 이제 주식시장 좀 해도 돼? 제가 주위에서 좀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 PB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는 주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가 지금 들어온대요. 지금. 예. 그러니까 7월 초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꺾일 때는 이게 공포지수가 이때 여기에 있을 때였거든요. 이때가 사기 좋은 타이밍이었고 이제는 여기
있을 때는 조금 우리 가족분들은 조금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합도 같이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다이버전스, 하일드 스프레드의 3일 연속 상승,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낙관에 있을 때, 이럴 때가 우리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또 못 줄여서 그때 조금 내가 이야기를 들을 걸 듣고도 내가 왜 안 했을까? 그리고 키맨도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 주지. 이렇게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다음에 이런 또 조합이 있으면 저는 신호를 명확하게 드릴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내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사이클로 움직이게 되니 다음에는 이러한 조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조금 한 발 앞서서 움직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벌써부터 이제 또 주말에 아마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여러분들 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7월달 F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의사록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곰실곰실 미국의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조금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달러는 강해지고 이 한 달 동안에 이어졌던 최근에 7월 달부터 이어졌던 이 안도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상승 동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9월달 FMC가 있고 8월달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환율 움직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노란색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노란색이고 우리 원화 환율이 이 검은색, 원래는 조금 짙은 남색인데요. 검은색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을 제가 17년도부터 약 5년 전부터 해서 추이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달러 원 환율은 역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올라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환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강세의 흐름으로 역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보이기 쉽게 그려놓은 거니까 참고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자, 이 달러 원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다? 12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원화의 강세 흐름입니다. 그때 코스피는 올라가죠. 반대로 1000원에서 1200원까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코스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죠? 자,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때 환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00원대 있던 환율이 1300원까지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코스피도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냐? 네,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면 7월달인데요. 7월달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안정을 이제 조금 찾는 듯 했는데, 네, 이렇게 안정을 좀 찾는 듯. 이건 코스피 지수죠. 올라왔죠.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정도에서 2500까지 회복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환율도 조금 이렇게 회복을 했죠. 근데 1300원 아래로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다시 금요일 날 1326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과거 때 대비보다 더 낮은 지금 환율 수준이잖아요. 그죠?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나마 자, 잘 버티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달러 흐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여기서 달러 흐름은 오늘 새벽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 저는 달러가 오늘 새벽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야 우리나라한테 유리한데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마감했을 때 한번 보시죠.
자, 한 주 동안의 이제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월요일이고요. 여기가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 정도에서 105.5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금요일 날 마감이 얼마였냐면요. 108.11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흥분해서 108.11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아,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금 휘청할 수 있는 달러의 강세. 자, 근데 달러 강세는 뭐 때문에 됐을까요? 달러 인덱스의 바스켓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화. 네, 유로화 한번 볼까요? 자, 유로화는 당연히 일주일 동안 1대1 패러티를 다시 위협할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캡처를 해서 조금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월요일 날 출발할 때 유로화는 여기였는데, 금요일 날 마감 때 유로화는 여기였습니다. 쭉 유로화가 약세가 되었죠. 즉, 달러 강세의 원인은 달러 인덱스의 바스켓 내에서 60%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 약세가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유는 뭐냐? 네, 제가 이제 미리 네이버에서 화면을 하나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금요일 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어디에?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인 독일의 물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유로존의 물가가. 네, 뭐 지금 전기도 없다 그러고 폭염 오고 가뭄에 난리죠, 지금. 네, 글로벌이 난리고 특히나 유럽이 문제인데, 자, 생산자 물가 지수 PPI인데요. 이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도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또 아주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되어 있죠. 자, 유럽은 지금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치솟고 있죠. 이 물가는 계속해서 유로화 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유로화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유로화의 약세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좀 피부가 좀 선선한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곧 우리 겨울이 옵니다. 북반구에서는 이제 겨울이 오면 난방 수요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난방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은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의 우려를 키울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의 조합이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나면서 증시가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흐름이면 아마 충분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시황을 읽으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환율의 이 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모습이 금요일 날 마감이 되었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이제 여기서 이제 버텨줄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좀 하락이 과거 대비 6월 달에 우리가 뭐 기록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선박해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보면, 7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2조 넘게 샀고요. 8월 중에 아직 지금도 2조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아직 8월이 안 끝났죠.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그래서 2개월 연속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고점에서 꺾이면서부터 외국인 수급도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그 선행 지표로서 벤치마크 지수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7월 4일, 7월 5일부터 하이힐드가 꺾이면서부터 외국인 수급은 이렇게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영역을 칠해놨죠. 그때부터 코스피도 이렇게 2200에서 2500으로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지금처럼 좀 유지만 되면, 그래도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한번 가져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 또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좀 나타날지는 또 다음 주를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러한 에너지 가격들의 상승, 그래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 뭔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린다. 그런 경우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매를 맞는 맷집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한 대 맞으면 아파요. 낯선 분한테 뭐라 예를 들어 여기 PD분도 계신데 PD분이 갑자기 저를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충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제가 8.15 방송하러 올 때마다 저를 탁탁 때려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적응이 되고 맷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료를 가지고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 수급이 지금처럼 좀 유지만 되어준다면 그런 기대감을 일단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외국인 매도세를 한번 다음 주에 계속 제가 매매 동향을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이 경제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분들 뭐 학계분들이 모여셔가지고 큰 거시적인 경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조금 경기 침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뭔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나라 또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미국에 이제 또 소비 관련된 데이터, 물가지수 또 데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주에는 변동성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고, 금요일날 JYP에서 트와이스 미니 11집 앨범 발매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있네요. 네, 이런 정도 있고, 미니폴리스 카시카리 또 연은 총재 코멘트 또 발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중요한 또 일정 중에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약간의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잭슨홀에서의 또 코멘트, 여러 가지 또 지표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두를 좀 해두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철저하게 우리가 종목 장세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수는 하락폭 대비해서 60%, 70%를 이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6월 12일과 13일 사이에 갭을 만들어둔 구간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갭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는 저항을 이제는 느낄 거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별 랠리, 종목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내일부터 펼쳐지는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수보다는 결국 종목의 선택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 장세 흐를 가능성이 높게 보이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우리 가족님들 일요일 밤에 전략을 한번 다듬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제가 지난주 주간 찐시황에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재테크 강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또 많이 우리 코엑스에 오셔서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연 자료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행사였고, 지난주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얼굴이 여기 있고, 주식 관련해서는 제가 유일하게 제가 강연자로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요게 이제 강연할 때 장면입니다. 저희 이제 직원분들과 제가 같이 갔는데요. 제가 강연하는 장면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참 짧네요. 네, 체구가 아담하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8.15 가족분들 덕분에 재테크 강연에 잘 마치고 왔고요. 현장에서 저한테 방송 잘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신 분들, 비가 많이 내렸는데 되게 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신데, 비도 오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응원차 오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아이고, 여기 다짜가 빠졌네요. 감사드립니다인데 다짜가 빠졌네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자료 업데이트 하다가 너무 힘이 없었나 봐요. 여기 다가 빠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강연의 장면을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드렸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하반기에 봐야 될까인데, 우리가 돈이 들어왔을 때,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아, 어떤 섹터가 하반기에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월급 받으면 뭐 하죠? 밥 먹죠, 그죠? 이마트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에서 뭐 이렇게 사서 가족들 음식 해 먹죠. 그 다음에 원유, 가스 이런 비용들로 나가죠. 그리고 뭐죠? 저도 대출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출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자 다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선순위죠. 이거 다 빼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돈 남으면 자동차 사볼까? 네, 스마트폰 바꿔볼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소비하는 것도 지금은 힘든데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거죠. 주머니가 팍팍하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그렇죠? 요게 하반기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면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제가 폴드 3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갤럭시 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폴드 폰 4가 새로 나왔잖아요. 갤럭시 폴드 4가 나왔는데, 원래 같았으면 여유가 좀 있었으면 3 요거 쓰다가 약간 조금 지겨운데 이제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안 듭니다. 고장도 안 났을 뿐더러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쓰던 거 계속 써야지 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지금 씀씀이가 먹고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서 힘든데 어떻게 내가 여행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비행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필수적으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섹터도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올라가는 금리와 물가를 잡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금리를 지금처럼 중앙은행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공급을 확 늘려야 됩니다. 공급망 투자를 많이 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주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차가 걸리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공급을 늘리고 난 다음에 이 주도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공급을 늘렸을 때는 조선, 철강, 건설, 뭐 이런 섹터들, 해운, 이런 인프라 뭐 투자하는 기업들이 과거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수가 7배씩, 뭐 5배씩, 3배씩 막 올랐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급망을 확 키워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가와 유가가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올랐던 업종이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업종.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마도 이들이 주도주가 되려면 조금 더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유가가 더욱더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 화학업종은 이제 스프레드가 좀 좋아지니까 원유 가격, 나프타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마진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화학주들도 바닥을 잡아가는 그러한 사이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급을 좀 늘려주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그 차화전 같은 저랑 랠리가 왔던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주도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이 막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한 20%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50% 증가한다. 시장 예상치를 이거 넘어선 거잖아요.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고,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주가는 더 위로 튀겠죠. 이런 종목들을, 주식들을 우리는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또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하고 난 다음에 수요가 살아나는데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내가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 주도주가 탄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게모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조선 기자재 쪽이 약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몇 년 동안 조선 산업이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조선이 발주가 많이 나오고 수주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조선 기자재들이 실적이 아주 잘 나오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주도주는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태조 이방원이라고 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언제 팔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제 자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추격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조어가 나왔고 주가가 이미 꽤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올라가는데 막 추격해서 신규로 막 공격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 태조 이방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식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꽤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냥 몸으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그러면 슬슬 과열로 진입하나? 그럼 내가 언제 팔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문제죠. 뒤늦게 편승했다가 빠져버렸을 때.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주도주의 흐름은 이렇게 나타난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기에 있죠. 연초 이후의 상승률이 여기입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이 종목들은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히 이렇게 앞서 나가는 모습, 이게 이제 주도주의 흐름.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자, 조선 기자재, 제가 이 부분을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은 바닥에서 아직 여기서 연초 이후에 기고 있는데, 성강밴드, 현대미포, 태광 이런 종목들은 70%, 80%씩 연초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주도주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제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실적 기준으로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태광도 이제 10배가 넘어갔고요. 성강밴드도 10배가 다 넘어갔는데, 하이로 코리아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 이제 하이로 코리아 정도는 그래도 아직 6배니까 한번 아직은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8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도. 그죠? 꽤 피팅도 이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위치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2차 전지 밸류에이션 업데이트 해놓은 것까지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은 여기 있는데 위에서 다 주도지의 역할을 방산도 했고요. 원자력도 꽤 그런 역할을 BHI부터 해왔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들은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위에 이렇게 있고, BHI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컨퍼런스 콜을 제가 듣고 원래 예상 매출액과 예상 영업이익을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15배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이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도주,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 저는 한 2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자문사 70주 차화정 때처럼 적게는 그때 자문사 70주가요 종목들이 3배에서 4배 오른 종목들이 있고, 많게는 7배에서 10배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문사 70주 중에 2009년도와 11년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랠리. 기아차가 그때 한 10배 정도 올랐죠. 그죠? 7,000원에서 거의 한 7만원까지.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여기서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언제쯤 내가 엑시트, 팔아야 될지를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이제 3분의 1 정도를 미리 이번에 많이 올랐을 때 한번 좀 챙겨두시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나머지 3분의 1을 언제 팔까? 이 관련된 ETF나 펀드가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주 이방원 관련된 섹터에서 업종에서 새로운 종목이 신규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아, 이거 호황이 이제 거의 진짜 클라이막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 산업이, 그 종목이 아주 실적이 잘 나오고 업황이 최고조에 있을 때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신규 상장할 때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몸값을 내가 최대한 높게 받아야 회사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황이 엄청나게 좋을 때, 상장을 시키겠죠. 그래서 보통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 상장을 했을 때라면 아, 업황이 거의 고점 정점에 있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고 윗꼬리가 달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태조 이방원 섹터 중에서 그 관련된 섹터에서 뭔가 좋은 내용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렇게 오르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밀려버리는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 호재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네? 이거는 분할 매도의 또 시그널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하반기에 결국에는 제가 음식료, 식품, 음식품,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필수 소비 업종 쪽으로 계속 관심을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공급망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쪽을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플랜트 발주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그래서 이 플랜트 발주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피팅이거든요. 피팅. 근데 피팅이 보시면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중보다 플랜트 쪽으로 들어갈 때 피팅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가스 플랜트, 최근에 LNG 플랜트 많이 짓고 있죠. 해양 플랜트도 아마 발주가 서서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피팅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데 많이 오른 피팅보다는 좀 아직 주가가 안 오른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고 덜 오른 쪽에서 우리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이쪽에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 드렸는데 조선에서도 제가 조선 기자재 공부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꽤 몇 개월 전부터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 플랜트 쪽 여러 가지 발전 플랜트도 있고 많이 플랜트 쪽도 있는데요. 이 플랜트의 주요 설비가 터빈이 있고요. 보일러도 있고 발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HRSG라는 요게 있는데요. 열 에너지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전기 터빈을 돌리는, 구동하는 데 역할을 하는 이 HRSG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플랜트가 설비가 점점 확대가 되면, 구축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 필수 장비들이다라고, 기자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옛날 자료다 보니까 두산 중공업이라고 다 표시가 되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 BHI가 원자력 관련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BHI입니다. 한글로. 그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S&T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이란 플랜트 기자재 기업을 인수한 S&T 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뭘 하고 있다? 이 발전 관련해서, 플랜트 관련해서 기자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좀 남들이 아직까지 별로 모르고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종목들을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S&T 에너지 금요일날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목요일인가 아마 수요일날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안 보고 있는 쪽, 제가 공부하고 있는 쪽 힌트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어쿨러 쪽 수주가 나오면서 빵 좀 튀는 나왔죠. 에어쿨러.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이게 수주 나왔는데 공시 봤는데 이게 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S&T 에너지가 18일 날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수주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계약 상대가 S&T 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S&T 걸프가 뭐 하는 회사야? 궁금하면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구글에 가서 이렇게 그대로 붙여놓고 엔터를 딱 누르셔서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S&T 걸프라고 나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에너지 플랜트 관련된 부분들 하고 있는 쪽으로 이번에 계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동 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뭔가 이번에 수주를 받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뭐 자동차 관련해서도 조금 내용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아 현대차 이야기인데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엘라바마 공장이 있고요. 여기 40만 대를 지금 생산할 수 있고 기아는 34만 대를 여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공정 전환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노조하고의 약간의 그게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는 그 제네시스 기종을 여기서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가능을 하다. 근데 기아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25년이 되어야지만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금요일 날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 게 현대차는 이 하락 갭을 일단 메웠습니다. 현대차는 2.2% 오르면서 메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먼저 이 전기차를 올 하반기부터 일단 조금이라도 먼저 생산하는 그래서 수혜를 약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현대차가 먼저 이렇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 기아는 보시면 아직까지 이렇게 갭을 만들어 놓고 이 갭을 못 메운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도 완벽하게 이 이슈가 희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 뚱뚱한 음봉의 시가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적어도 요 앞에 있는 요 갭 하나 정도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이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차는 조금 녹여가고 있지 않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많이 선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제가 종목 이야기 사실 우리가 더 막 매매할 종목들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종목들을 할 말은 참 많은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조금 슬로우해지고 뭔가 우리가 주식하기 조금 불편한 환경이라면 가족 여러분들한테 종목 이야기를 많이 막 알려드리는 것보다 물론 공부할 종목은 또 내일부터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요런 것들은 미리 공부해 두자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저 종목 막 이야기하면 사라는 건가 싶어서 또 시장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또 사고 물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긴 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신규 종목 막 매매하실 종목을 지금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개장 방송에서는 또 그리고 이 사이클이 또 약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시장은 또 상승 파동이 또 올 거니까 그죠? 그때 매매할 종목을 미리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또 내일부터 제가 또 종목 우리가 또 미리 공부할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요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차분하게 일요일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가다듬어 보시고 다음 주에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우리 또 참 잘 버티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8.15 가족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